수학의 정석을 이용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의 정석을 이용하는 이유는 반복 학습에 좀 최적화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수학 공부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학은 어떤 방법을 할 때 좀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수학 공부 방법. 보통 이제 수학은 어렵고 낯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낯설고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수학에 익숙해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반복 학습입니다. 여러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세 번 이상 보게 되면 좀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한번 도전해 보면 수학 공부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복 학습을 몇 번 정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의 경우에 한 번, 두 번 봐서는 본문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없고요. 보통 최소한 3회 이상으로 봐야 돼요. 연습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여기서는 정석에서는 연습 문제가 꽤 많은 편이긴 한데요. 단어별 10문제 이상씩 나오니까. 자, 그런데 1회 볼 때 전체 연습 문제 3분의 1만 푸는 겁니다. 2회 볼 때 마찬가지로 3분의 1만 풀고요. 3회 볼 때 이제 나머지 전체 문제를 다 푸는 형태로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3회 이상부터는 복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해결 능력, 문제풀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복 학습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별다른 표시도 안 하고 그냥 보게 되면 1회 보나 2회 보나 3회 보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밑줄과 별표를 해야 됩니다. 밑줄과 별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나 중요한 유제, 예제,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별표를 해놓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의 표식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밑줄과 별표는 반드시 색깔 있는 펜과 그 다음에 그냥 맨손으로 손으로 긋지 말고요. 반드시 자를 이용하여 정성껏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대충대충 찍찍 긋게 되면 2회 때 반복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낙서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다시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자를 대고 정석껏 긋게 되면 그냥 긋나 자를 대고나 사실 시간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어 놓으면 2회 반복 학습할 때 이것이 내가 예전에 봤던 거구나 하는 그런 익숙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색깔 있는 펜으로 자를 이용해서 정성껏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곳에 그어야 되는지는 여기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몇 개의 단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런 부분에 별표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는 굳이 못 푸는 문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별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회, 3회, 4회 반복 학습할 때 그 별표 있는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항식 연산이에요. 다항식 연산인데 다항식 연산이 그나마 좀 쉬운 부분, 처음 이제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항식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수학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 내용은 이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학의 정석 책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책보다는 아무래도 수학의 정석이 보기 편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 때는 아무래도 수학의 정석이 좋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개념이 빠짐없이 아주 촘촘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개념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자를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을 꺼내 놓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는 일단 밑줄 한번 그어줘 보세요. 이렇게 자를 대고 꼭 두세요. 그 다음에 연산의 기본 법칙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 법칙이라고 한다면 연산 법칙에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선 이제 뭐냐면 교환 결합 법칙은 뭔지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환 법칙에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이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것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은 괄호로 묶어주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괄호 뭐 b 더하기 c를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한번 받아 써보세요. 덧셈이라고 써보세요. 덧셈. 글씨는 이제 너무 크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좀 줄일게요. 한 26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여기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b 곱하기 a 있죠.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곱셈. 교환 법칙은 또 결합 법칙은 4개 연산 중에서 덧셈과 곱셈에서만 성립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결합 법칙 밑에 마찬가지죠. 가로 열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나 아니면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나 같죠.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도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같습니다. 그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성립해요.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이제 두 가지 꼴이 있는데 곱하는 수가 곱하는 식이 앞에 있는 경우 또 곱하는 식이 뒤에 있는 경우 상관없어요. 분배라는 것은 나눠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m을 a 곱하고 플러스 b 곱하기 이런 형태로 하면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연산이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괄호의 규칙이라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식에다 밑줄 그어놓으면 분배 법칙이죠. 가로 앞에 플러스 1일 때는 그대로 가로를 풀어주면 되겠고 두 번째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분배 법칙을 쓴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을 b에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c에 곱하고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요. 지수 법칙인데 이 지수 법칙은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별표를 해놓은데요. 별표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정도 이렇게 세 개의 직선 이렇게 세 개의 선문으로 다 이렇게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 읽어 볼까요? 이때 지수 법칙인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mn이 양의 정수인 경우만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mn이 실수인 경우까지 확장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양의 정수인 경우만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별표를 해놓고요. 이 지수는 뭘 의미하느냐 한번 써봐야 됩니다. 지수는 사실 문자를 곱한 횟수예요. 곱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곱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a에 n번 곱하고 그 다음에 a에 n번 곱하니까 당연히 지수를 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밑줄 한번 거두는 게 좋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a의 m제곱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의 m제곱을 다시 n번 곱했다라는 거니까 총 곱한 횟수는 mn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밑줄 거는 게 좋습니다. a 곱하기 b 전체의 m제곱은 그러니까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이렇게 곱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환 법칙을 사용하면 a끼리 곱하고 b끼리 곱하잖아요. 그러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분의 b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2번 옆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하나 해놓는 거예요. 별도로. 그죠? 나눗셈.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눗셈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요. 그래서 나눗셈은 이 별표 하나 놓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나눗셈.
설표하고 역수의 곱셈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 역수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나눗셈은 무조건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곱하기 an제곱분의 1이다 라고, 그래서 분수로 바뀌는 거예요. an제곱분의 am제곱.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약분이잖아요. 약분 개념. 그러니까 위의 지수에서 아래 지수를 빼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이것도 이제 단 할 때 2번, 5번에서 요걸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분수를 사용할 때 분수에는 0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일 때는 0이 아니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문자일 때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겠죠. 이제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밑에 연산의 기본 법칙이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교환 법칙 어디서 쓰는지만 보면 되는데 2b와 3의 1을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없죠. 그죠? 자, 그러면 2b와 3의 1을 순서를 바꿨다.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그러면 교환 법칙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b와 8b는 문자 같잖아요.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괄호로 먼저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죠? 괄호를 묶어준다는 얘기는 결합이라는 의미잖아요. 결합 법칙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공통이니까 공통인 b를 묶어준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분배 법칙.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교환, 결합, 분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풀진 않는데요. 맨 처음에만 이게 무슨 법칙인지만 판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위에서 써봤는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덧셈과 합셈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산의 기본 법칙은 실수를 계산할 때와 동일한데요. 이때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거 뺄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별표한 다음에 뺄셈, 그 다음에 나눗셈 에서는 성립 X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되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이 메모한 것만 메모해 놓고 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면 좀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와 밑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따라하세요. 자, 그 다음에 노트는 별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 무슨 법칙을 사용했을까요?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시계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3a와 3b인데요. 그거를 3b와 3b, 2b,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묶어줬죠. 무슨 법칙일까요? 결합 법칙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공통으로 있고요. b를 묶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더하기 2는 5가 될 거예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4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거는 이제 밑줄만 그어놓고 통과하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반드시 이거 네모해 놓을까요? 동류항일 때만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계산해 주느냐면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예요. 근데 어서 이제 다들 알겠지만 동류항이 무엇인지는 적어놔야 돼요. 별표 해놓고요. 동류항. 동류항은 문자도 같고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합니다.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써놓고 이제 밑줄 그어놓고 외워두세요. 동류항이 무엇인지. 차수라는 것은 지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석에는 이렇게 빨간색이나 아니면 녹색으로 쓰인 글씨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료를 대고 정성껏. 다항식 덧셈과 뺄셈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다.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보통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요. 가려해 볼까요? 오름차순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데 사실은 둘째가 동량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런 다음 밑에 있는 보기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 P, Q, R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뭘 구하라냐면 P-Q-5R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대입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일단은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대입해서 써줍니다. 써두면 이거 반드시 눈으로 보지 말고요. 풀이가 있지만 옆에 수학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반드시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괄호 앞에 중요합니다. 괄호 앞에 1인 경우는 여기 1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가로를 풀어주면 되겠고 근데 1이 아닌 경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5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배 법칙을 씁니다. 이렇게 그죠? 요것만 생각하면 맞아요. 여기 4개까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로 앞에 1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이제 내림차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량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x의 세제곱 최고차항이죠. 그럼 x의 세제곱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의 세제곱 항이 3개의 항이 있네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계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4x의 세제곱이 됐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게 이제 x의 제곱에 대한 항이 있느냐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에 있는 항을 보니까 4x 제곱 i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가 있을까요? 10 x의 제곱 i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보니까 14x의 제곱 i가 되더라. 이렇게 x에 대한 것은 이제 다 소거가 되겠고요. 그다음 3y 제곱이 남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4x의 세제곱 더하기 14x의 제곱 i 더하기 3i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으니까 그냥 통과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간단한 지수 법칙인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것도 이제 밑줄만 그어놓고 통과할까요? 뭐 이런 예시는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밑줄만 그어놔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례대로 먼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a의 6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인데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은 몇 번 곱했느냐의 문제인데 6번 곱한 데다가 2번을 더 곱하니까 당연히 요거 이상하죠. 그죠? 뭐를 고쳐야 되겠죠?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a 6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인데 이거는 이제 역수의 곱셈이니까 a의 제곱분의 a 6제곱이니까 나눗셈이 아니라 뭐로 바꿀까요? 뺄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의 6제곱을 또 2번 곱하는 거니까 a 6제곱 곱하기 a 6제곱인데 여긴 6의 제곱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제곱이에요. 6의 제곱, a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6은 제곱을 안 했죠. 그죠? 이런 경우.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서는 지수가 양의정수일 때만 생각합니다. 양의정수일 때. 나머지는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보기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눗셈 있잖아요. 나눗셈은 뭐로 바꿔버렸죠?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역수란 말을 썼는데 이 역수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역수의 곱셈으로 고치는 걸 알겠는데 역수의 정의는 뭘까요? 그리고 모든 수학 개념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 언뜻 뜻을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 이해한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역수란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곱하여 1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라는 개념을 알겠죠. 근데 순서가 있는데 먼저 지수를 풀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위의 식에서 3분의 2의 제곱 있잖아요. 그럼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온 순서가 준식은 4분의 1 xy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제곱, x의 4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의 제곱, y의 4제곱. 나눗셈은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7분의 1,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보통 이제 역수라고 한다면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죠?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모가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분자는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한 다음에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27인데요. 이때 이제 숫자는 숫자를 먼저 써줘요. 왜냐하면 문자 숫자 곱에서는 숫자를 먼저 써주잖아요. 그죠? 숫자끼리 계산해주고 다음에 문자끼리 계산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곱하는 수는 지수를 더하고요. 나누는 수는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숫자끼리 약분, 그 다음에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꼭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인데요. 이 다항식의 곱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밑줄 봅시다.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형태가 있습니다. 둘 다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분배 법칙, 여기 이제 밑줄이는 네모를 해놓고 반드시 여기다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분배 법칙만 떠올리면 맞는 겁니다. 무조건 맞아요. 뭐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빨간색은 무조건 밑줄 그라 그랬죠. 이거 이제 분배 법칙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반드시 밑줄 그어놓으세요. 전개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전개한다라는 게 뭐냐면 곱셈 꼴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풀어쓴다라는 것, 풀어쓴 결과를 풀어쓰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분배 법칙으로 풀어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을 볼까요? 1번은 이제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고요. 2번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만 하면 되는데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다항식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로 생각한 다음에 이 2x-3을 분배 법칙을 위해서 앞에 2x의 제곱에 한번 곱하고 플러스 3x에 곱하고 플러스 4x의 제곱 x의 세제곱에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고 해서 쭉 풀어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꼭 손으로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항상 동류항이죠. 최고차항부터. 그래서 먼저 최고차항을 보니까 x의 4제곱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대로 써주고 다음에 x의 세제곱 x 이렇게 차례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근데 보통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순서를 밟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이건 이제 아마 중학교 때도 두 개의 다항식이 두 개 항인 경우죠. 한번 해봤을 거예요. 어차피 이 2x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x를 모든 앞에 있는 항에다 곱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x도 모든 항에다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한 다음에 쭉 풀었으면 바로 요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걸 많이 써요. 여기 별표를 하나 해놓고 통과하면 됩니다.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무조건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0이 아닌 실수로 나누는 것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아까 역수가 뭐라 그랬죠? 정의, 역수는 곱하여 1이 되게 하는 두 수.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모르면
또 쓰는 거예요. 계속 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모를 때마다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직접 역수 곱하여 일이 되는 또는 되게 하는, 되게 하는도 맞고요, 되는도 맞고요. 두 수를 서로 역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꼭 써봐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밑줄 긋고 이렇게 메모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절단입니다. 그러니까 2회 반복, 3회 반복, 4회 반복할 때 내가 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녹색은 전부 다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지금 보면 다항식 나눗셈 나누기 다항식 꼴 마찬가지 이것도 역수 제곱셈으로 바꾸세요. 밑줄 그어서 이렇게 나누기 m은 곱하기 m분의 1로 한 다음에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 겁니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 하는데요. 나눗셈으로. 근데 직접 나눌 때가 있어요. 직접. 다항식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인데요.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됩니다. 요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별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보기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써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에 나눗셈, 나누기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역수 제곱셈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 2x분의 1.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는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요.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수학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요. 그리고 개수가 0인 항은 비워둡니다. 이건 나중에 조립제법을 쓸 때 중요하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개수가 0인 항은 붙여 쓰지 않고 비워둡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직접 나누는 거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위에다가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꼭 봐라. 이렇게 2회 반복하고 3회 반복하는 나한테 몇 개월 후에 나한테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방법은 숫자를 나눌 때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x의 세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x의 5제곱이 되느냐. 간단하게 3x의 제곱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x의 제곱을 요 항에다가 모두 곱하는 겁니다. 그죠? 여긴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3x의 제곱을 x의 세제곱 곱하니까 3x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6x의 4제곱, 그 다음에 9x의 제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소거됩니다. 그죠? 그리고 뺄셈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위의 식은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9x의 제곱. 그런 다음에 이거 6x의 4제곱이 나오는데 x의 세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x의 4제곱이 되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당연히 6x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6x를 이 항에다가 모두 곱해주면 분배 법칙을 계산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고 다시 한번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위에 상수항 내려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x의 세제곱이니까 11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11을 곱해서 빼주는데 나온 결과가 이제 2차항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x의 제곱인데 최고차항이 x의 세제곱에다가 뭘 곱해도 13x의 제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계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과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아질 때까지 계속 나눠주고 그 결과를 목과 나머지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노트인데요. 노트는 거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노트 1번은 뭐냐면 차수가 낮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수가 더 낮다. 따라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누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을 볼까요? 초다항식 A, B에서 A 나누기 B에서 나머지가 0일 때 이거 뭐라고 하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예요. 나머지가 0인 경우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숫자를 나눌 때
그 배수 개념 있잖아요. 나머지가 0일 때 나눠 떨어지는 두 수를 배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항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자, 보기 7번을 볼까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별표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별표 2개. 요거 이제 꼭 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x에 관한 다항식 a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목에다 요 문제에다 밑줄 그어도 돼요. 다항식 a가 있어요. 이 다항식 a를 나누는 수가 있는데 일단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x 마이너스 2이고 나머지가 있네요. 그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죠. 요거 별표 일단 요거 별표 2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낌없이. 자, 여기서는 이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때 요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뿐만 아니라 몫과 나머지에서도 굉장히 사용하고요. 나머지 정리에서도 또 사용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A는 자, 여기서 A는 그 다음에 위의 조건에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몫과 나누는 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성립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정리해주고, 여기서 내림차순, 그러니까 동류항을 없애준 다음에, 동량이 없을 때까지 계산해준 다음에, 내림차순을 전개하면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동류항, 조립제법 참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립제법. 아낌없이 별표 3개 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밑줄도 그어주세요. 이렇게 조립제법.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이 뭐냐면 x에 관한 다항식을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간편한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조립제법이 정의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죠.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눴을 때요. 그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조립제법이란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조립제법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수학 귀신 아이디로 닉네임으로다가 이제 고1 수학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고1 수학에서 조립제법 보이시죠? 조립제법. 다항식의 연산은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교과서 단원의 순서대로 만들고 있는데 이걸 한번 15분 내로 이제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직접 숫자 계산으로다가 예를 들어 설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동영상을 보고 조립제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수학귀신 조립제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수학귀신하고 고1 수학입니다. 고1 수학. 네, 고1 수학을 보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와서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일단 어떤 다항식, 예를 들어서 3차식을 x-알파로 나누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면 여기 요 식이 돼요. 요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몫은 2차식이 될 거고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죠? 요거예요. 자, 3차식을 여기 별표 하나 해놓고요. 3차식을 1차식 x-알파로 나누면 몫은 2차식, 나머지는 상수항이 된다.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lmn과 그다음 대문자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방법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교과서대로 이런 성질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개수 비교해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조립제법 동영상을 직접 한번 봐보는 것이 보는 것이 이해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할게요. 요거는 이제 이게 조립제법인데요. 이 방법만 설명해 드릴게요. 방법은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이니까 여기서 이제 별표를 일단 2개 정도 해놓고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x-알파로 나눴는데 이 값이 x-알파가 0이 되는 x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알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a, b, c, d는 나누는 다항식의 개수예요. 개수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a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알파와 a를 곱해서 a 알파가 되겠고 b와 a 알파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알파와 b 더하기 a 알파를 곱해서 위에 써주고요. c와 더해서 그대로 또 써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식에다가 알파를 곱한 다음에 위에 써주고요. 또 d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것이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이것은 끝에서부터 상수항, 그 다음에 1차항, 2차항이 되는 거예요. 2차항이 계수가 되겠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수만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조립제법이라는 거예요. 자, 개수만을 이용해서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조립제법이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보기 8번에서 x-3으로 나눴죠. 이때 x-3이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3이 되겠죠.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먼저 조립제법에서 개수가 0이 나온 항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0이 됐다고 해서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x에 관한 개수가 0이잖아요. 이거 x의 개수를 0으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빠뜨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개수 2,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이렇게 써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값이 x-3이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3 써줍니다. 맨 첫 번째 개수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죠? 3과 1을 곱해서 6을 써줍니다. 더해요. 7이 되겠죠? 3과 7을 곱해서 21 더합니다. 21이 되겠죠? 3과 21을 곱해서 63 더합니다. 59. 맨 마지막 항이 나머지예요. 나머지. 59가 나머지겠고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 몫은 2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0이 되겠고 나머지는 59가 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별표를 2개 해놓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에면 x-3으로 나눌 때와 2x-3으로 나눌 때 똑같은 식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보기 8번 보기 8번에 여기다 별표를 2개 해놓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x-3은 똑같은 식을 x-3으로 나눌 때와 개수만 바뀐 거예요. 2 가로 열고 x-3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겠는 거죠. 볼게요. 자, 이건데요. 일단 요거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앞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2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역수, 원래 이제 개수가 1이었는데 2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뒤에다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 가로 열고 x-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위의 식에서 2분의 1을 곱한 식. 그래서 2분의 1 가로 열고 2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1이 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헷갈리고요. 주로 시험에서 이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별표 꼭 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정리가 이 밑에 노트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이 노트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별표를 2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건 뭐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거예요. 이거. 그다음 이제 네모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fx를 두 가지 다 표현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을 mx-알파 곱하기 n분의 1 qx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m, x-알파로 나눌 때는 몫에 n분의 1을 곱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의 식은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잖아요. 근데 아래 식에서는 몫은 n분의 1 qx, 나머지는 r. 나머지는 변함이 없지만 몫의 변화가 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꺼내서 fx를 m, x-알파로 나눈 몫은 fx를 x-알파로 나눈 몫의 n분의 1이고, 그죠? n분의 1이고, 나머지는 같다. 나머지는 r이다.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100%예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개념 다 포함됩니다. 이거 시험에서도 다루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제가 나오네요. 예제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다 써야 됩니다. 예제에서도 굉장히 좋은 문제는 별표를 해놔야 되겠고요. 밑에 유제는 이제 풀어보고 좀이라도 안 풀리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별표를 해놓으세요. 자, 필수 예제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나눗셈이죠. 지수를 먼저 푼 다음에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있는데 지수를 먼저 풀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것은 이제 밑줄 그어볼까요? 실수해서 0이 아닌 수로 나눈다는 것은 그 수를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밑줄 그어놓는 거예요. 앞에서 그었다고 해서 또 앞에서 그었는데 뭐 또 그어야 되느냐? 또 그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후 2회독, 3회독 할 때의 나를 위해서 긋는 거니까 아낌없이 그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석에서 이 빨간 글씨는 무조건 밑줄 그어야 되겠죠.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푸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괄호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괄호가 없는 경우. 물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는 게 맞고요. 괄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줘요. 밑에 식도 이걸 밑줄 그어놓고요. 이것은 A 나누기 B 곱하기 C면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은 숫자끼리, 문자끼리 따로따로 계산한다. 먼저 숫자를 앞으로 빼고 문자는 뒤로 뺀다. 이게 되겠죠. 밑줄 그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분담을 보는 거예요. 이거 꼭 손으로 쓰세요. 역수의 곱셈, 지수 법칙을 풀고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끼리.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요.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열심히 써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먼저 지수 법칙을 풀고요.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낸 다음에 숫자끼리 약분, 그 다음에 문자끼리 지수 법칙. 분모에 있는 것은 빼주고 분자에 있는 건 더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거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거의 틀림없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위의 예제와 동일한 유제가 나오는데요. 그대로 한번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자, 노트를 옆에다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직접 손으로 1번부터 쓰는 거예요. 순서는 지수 법칙을 풀고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수 법칙을 풀고 나눗셈이 있으니까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자. 그죠? 한번 써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의 문제는 2분 내외 정도의 문제 풀이를 하면 되는데 1회독 볼 때는 시간의 제한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정확한 풀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풀이를 쓴 다음엔 반드시 뒤에 있는 해답을 해설을 꼭 보세요. 자신이 쓴 식과 문자 기호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수 법칙을 풀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이 분수에서는 뭐 약분을 발휘해도 되지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숫자끼리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법칙 풀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앞에 계수끼리 그 다음에 분모 분자 문자끼리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4y 세제곱 이거 풀면 되겠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지수법칙을 풀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숫자끼리 약분 그 다음에 뒤에 문자끼리 지수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것끼리는 지수를 더하면 되겠고 분모에 있는 것은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 x 6제곱 y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요 뒤에 있는 해설을 반드시 보고 참고하세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꼭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필수 예제 1-2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100%입니다. 이것도 별표 3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처음 해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요. 하나의 다항식이 있어요. 이 다항식을 보통의 경우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x-2의 내림차순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방법이 뭐냐? 조립제법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표 하나 해놓고요. 써보세요. 조립제법. 이렇게만 써놔도 나중에 이제 보면 금방 기억이 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2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할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x-2에 관한 내림차 전개할 건데 이 방법은 왜 조립제법인지만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x-2로 묶어줬어요. 그죠? 그러면 괄호하면 여기 몫이 되잖아요.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근데 몫을 다시 한번 x- 또 나눠주는 거예요. 몫을 gx라고 했을 때 이런 꼴이니까 x-로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몫이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반대로 하게 되면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조립제법인지. 자, 여기서 모범 답안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여기도 이 모범 답안에도 별표를 한번 해놓으세요.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왼쪽 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조립제법을 볼게요. 자, x-2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x-로 나눠줍니다. 묶어줘야 되겠죠, 계속. 그럼 몫이 4x의 제곱 플러스 3x-1 나머지가 1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몫을 4x의 제곱 플러스 3x-1을 x-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몫이 4x의 제곱, 4x 플러스 11 나머지가 21이 되잖아요. 또 4x 플러스 11을 다시 한번 x-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몫이 4이고 나머지가 19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이걸 과정을 다 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건데 x-이게 0이 되는 값이니까 2가 되겠죠. 자,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 4, -5, -7, 3을 쓴 다음에 4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2와 4를 곱해서 3,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3, 1, -1을 다시 한번 x-1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4 내려오고 그 다음에 2, 4, 8 해서 3과 8을 더해서 11, 4, 11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구하고요.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 내려오고 이제 나머지가 19가 되는데 여기서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B, C, D 계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가 A, 그 다음에 19가 B, 그 다음에 21이 C,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이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4, B는 19, C는 21, D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x-2의 세제곱 플러스 19 x-2의 제곱 더하기 21 x-2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일단 이해를 하고요. 이 개념을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이런 방법, 조립제법을 같은 수로 계속 나눠준다. 2로 계속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수항이 나올 때까지, 하나의 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꾸로 A, B, C, D가 된다. 이거는 이제 몇 개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하니까 2번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직접 x에다 2.01을 대입하는 것보다 x-x로 나타낸 다음에 0.1을 세제곱하는 게 좀 편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이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요 1번이 중요하다. 별표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유제 1번이 나왔죠? 유제 1번. 유제 1번은 1번은 유제 1-2의 1번은 그냥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2번은 좀 다르죠. 자, 2번은 별표. 왜 별표일까요? 예, x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x의 개수가 2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아직 안 해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로 묶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앞에 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유제 1-3번은 그냥 별표를 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표 3개를 미리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1회독할 때도 보고 2회독할 때도 보고 3회독할 때도 보라고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계속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별표 해놨으니까 한번 보고요. 유제 문제는 일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한번 써보라고 그랬죠. 그죠? 써보세요.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됩니다. 손으로 써보고 또 하나 할 것이 쓴 다음에 그냥 통과하면 답이 맞았네? 하고 통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답을 뒤에 해설을 꼭 참고해야 돼요. 자, 여기서 2번을 볼까요? 자, 1번은 아마 거의 맞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쓰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2번을 볼게요. 2번에서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x-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퀄 0이니까 2분의 1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서 몫이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로 나왔죠. 나머지는 3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한번 써볼까요? 써보면 지금은 우리는 2x-1로 나눈 몫을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로 나눴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냐면 지금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고 이거 했더니 몫이 6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플러스 얼마나 나머지가 3이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2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없던 2를 갑자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몫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을 곱하는 결과. 왜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해설을 꼭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수로 전개하는 거. 자, 마이너스 1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죠?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숫자가 나오면 요 거꾸로 A, B, C, D, E 여기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순의 개수 A, B, C, D, 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밑에 A는 1, B는 마이너스 5, C는 6, D는 마이너스 3, E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 결과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이 좀 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중요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써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참고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곱셈공식은 잘라서 다음 편으로 하고요.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만 했는데 다항식의 연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 개념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봐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회,
3번 이상 반복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밑줄 긋고 반드시 자를 대고 해야 됩니다. 밑줄 긋고 별표하고 이것만 잘해두면 2회 반복할 때는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그리고 거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봤던 것이 몇 개월 전에 봤던 것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3번 이상 본다. 그리고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과 별표를 한다. 메모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이제 나중에 볼 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항식 연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